자, 안녕하세요. 또 다른 개강이네요, 오늘.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죠, 개강이라도. 그죠?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그럼 시험을 잘 보신 거고요. 지금 이제 종합 모의고사로 첫 번째 시험을 봤기 때문에 뭐 밥을 먹어야 되나 이거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고 이렇게 못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받아가서 다음 주에 채점하는 과정에 굉장히 잘 썼는데 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은 역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매년 겪지만은 만약에 책을 보고 쓰시는 분들은 잘 썼겠죠. 근데 책을 안 보고 쓰신 분들은요. 근데 올해는 안 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난 수련 때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몇 번. 그래서 많으셔서 오늘 수업은 제가 믿고 안 들어와 봤는데 당연히 안 보고 쓰셨겠죠. 사실 보고 쓰신 분들은 이제 종합모의고사 때는 답안지의 첨삭이라는 거는 진짜 전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고 쓰는 거는 그러니까 못 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못 쓰는 게 당연하다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답안도 봤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안 봐도 오늘 요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거의 교재에 있는 사례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뭐 답이 뭔지 교재만 찾아봐도 아실 테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썼지? 이걸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낯익은데, 문제는 알겠는데, 뭐 이상한 걸 쓰거나 하나도 못 쓰거나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1년의 세월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선. 지금 시작해도 똑같은 거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실 거예요.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했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너무나 당연한 이 현상을 시험 50 며칠 남았잖아요. 50일 전에 겪는 거고요. 이걸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겪는 거고요. 그럼 시험장 가서 겪어서 떨어지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50 며칠 전에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뭐 획기적으로 잘 쓰시거나 그러지 못해요. 계속 잘 못 쓰실 거예요. 계속 못 쓰시는데 그게 면역이 되면서 뭔가 답안지 같은 답안지를 시험장 가서는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2주, 3주 전에 끝나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못 쓰셔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 3주 동안 확 준비해가지고선 이제 시험장 가서 정말 뭔가 벽을 넘는 것 같은 답안지를 스스로 느끼게끔 야, 나는 뭔가 답안지 쓴 거에 장인이 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강사로 나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그런 생각해서 좋은 점수로 붙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강사하지 말라고 말릴 테니까. 왜냐면 제 밥그릇이라서 말릴 테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 자리 몇 개 이렇게 나눠주긴 했는데, 이제 나눠줄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거는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내용과 의미는 그 가벼운 내용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태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는데 그 안 한 거의 결과로 전혀 못 쓰시는 분은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좀 더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책을 보고 쓰고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제가 계속 면역을 해가면서 뭔가 다져나가야 되는 그 과정을 거기서 중단한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진짜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3주차, 4주차까지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어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 과목인데 그쵸? 절차론만 할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보고 들어올 정도면 너무 자기의 진도 그거를 너무 앞당긴 거예요. 앞당기면은 또 나중에 페이스가 좀 이상해져가지고서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근데 5회차, 6회차 요쯤 되면은 이제 전체를 다 보고 들어와서 한번 시험 보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다 보고 들어왔다고 해서 또
그만큼 잘 쓸 건 아니지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경험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2주가 이제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험 없이 마지막 2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답안지 지금도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또 답안지를 받으면은 제가 점수를 아무래도 진도별로 나가던 이 사례형 모의고사라고 해야 하나 이 전순환보다는 조금 더 박하게 좀 점수를 더 안 드릴 거기 때문에 또 점수를 보고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예상을 했어도 점수를 보면 기분 나쁘죠. 뻔히 우리가 합격점이 몇 점이고 꽈락점이 몇 점인 걸 아는데 근데 한 30점, 20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한숨을 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지 말고 그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시험 직전까지 6회까지 한 40점에서 50점 정도를 한 번만 찍는다? 그분들은 합격하세요. 그건 뭐 합격을 하세요. 물론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과 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00% 합격한다 제가 그런 거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객관식이 아니라서 근데 그런 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업은 쉬지 않고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를 할 거예요. 그걸로 수업은 끝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걸로 끝나요. 촬영도 끝나고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 쉬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못 가잖아요. 이 뒤에 사무관리론이 있어서. 그죠?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30분은 이제 그 30분은 뭐 30분 동안 저랑 얘기하는 거죠, 뭐. 그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수업은 그렇게 끝나니까 그렇게 듣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험 바로 보고 난 다음에 또 식사 또 바로 하고 바로 앉아서 한 40분, 50분으로 잘라서 수업을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래도 1시간 10분, 20분 정도로 제가 상황 봐서 뭐 2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봐서 나눌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핸드북은 다 당연히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북은 갖고 오셔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핸드북을 나가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강평이기 때문에 뭐 진도별로 나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처음부터 쭉 나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오늘 나간 주제의 뭐 부분을 보겠죠, 핸드북은. 자, 오늘 안 가져오신 분 계시나요? 핸드북?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제 말이나 이런 걸 갖고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들으면서 막 완기를 해보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보장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프린트는 해설 답안 1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진도 나갈게요. 3페이지 피세요. 핸드북 3페이지. 핸드북을 피긴 피되 그 내용을 보진 마세요. 내용을 보진 말고 저랑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이익한 처분 절차예요. 지금 우리 문제 자체도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처분을 하기 전까지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후부기는 저는 좀 빼긴 했어요. 처분 시에 보통 이후부기라는 게 물론 처분 전에 있을 절차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후부기까지는 이유 제시, 처분의 이유 제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처분 나오는 그 처분장에 보통 이유가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논점 자체는 저는 그냥 의견 제출, 불이익한 처분이란 것을 강조해서 의견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 2개의 논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후부기를 쓰신 분들은 조금 가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과 공청회를 거치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고 식품위생법을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단서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청문과 공청회 자체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들어갈 때 아무튼 우리 시험은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요즘 추세는 콕 집어서 내요. 근데 저는 이제 콕 집어서 내는 거면 논점 찾기가 편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실제 우리는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던졌을 때 어떻게 써보느냐라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를 바꾸긴 했죠.
바꾸다 보니까 조금 허점이 보이기는 한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의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선 그냥 내긴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번의 문제 제기라든지 논점이라든지 논점 정리라든지 해서 첫 번째 목차는 뭘 쓸까요? 이게 지금 불이익한 처분인 건 아시죠? 제가 기본 이론 때 많이 했으니까 물론 이거 강평 들어갈 때 다시 하겠지만 지위승계 처분이라는 거는 양도인에게는 뭐라고 했죠?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불이익한 처분상 필요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핸드북 3페이지에 있는 1번 논제 1번을 쭉 한번 문제의 정리, 뭐 논점의 정리 또는 뭐 이런 곳에 써보는 거죠. 이 문구를 그대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불이익한 처분 절차라는 거는 뭐 행정청이 어떤 공표한 사전에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죠? 할 때에는 의견 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해서 어때요? 이 그 처분이 날라오죠.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처분에는 이유 부기와 그 다음에 구제수단, 사후 구제수단으로서의 어떤 고지 절차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절차적 권리이면서 개인적 공권에 해당돼요. 그 중에서 뭐 이건 이게 사례를 푸는 거니까 그 중에서 나는 의견 제출 절차와 사전 통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3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요. 자, 논제 1번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복습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딱 읽고 이런 전체 불이익한 처분 절차의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다 됐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볼 필요 없어요. 다시 읽어보면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 덮고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뭐예요? 처분 기준, 그죠? 의견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문서로. 그래서 처분 안에는 처분장에는 이유와 그 다음에 구제 절차를 고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절차적 권리이면서 개인적 공권이에요. 되셨죠? 자, 이거 저랑 했으니까 이제 됐어요.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5페이지 피세요. 5페이지. 자, 지금 절차,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봤어요. 이런 제가 지금 쭉 읊은 것 중에 어떤 고지를 제외하고 고지는 제가 법정 절차이지만 처분 자체의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고지를 제외하고 뭐 사전 통지다 아니면은 뭐 의견 청취 기회를 줬다 안 줬다 이유 제시가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을 절차적 하자라고 하죠. 자, 절차적 하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절차적 하자를 전제로 한 어떤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쓰세요.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예요. 되셨죠? 거기서도 또 어디까지만 쓰시면 되냐면 자, 일단은 목차를 잡아볼게요. 독자적 위법성 뭔가 인정 여부해서 자, 제가 칠판에 쓰는 동안 여러분도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양가로 1번은 왜 이런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지 말지에 대한 어떤 견해 대립이 왜 발생했을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절차법상에는 절차 하자에 대한 어떤 처분의 처리 규정, 효력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견해에 대해서 견해 대립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견해 대립은 뭐 긍정설, 부정설 항상 우리가 따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독자적 위법성은 없어. 그 부정설. 권익을 보호한다면은 긍정설. 근데 판례는 절차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우리의 의견이라는 어떤 검토를 써보는 거죠. 검토는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리 일반 조항으로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도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절차하자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기본권을 침해한 거니까 당연히 독자적 위법성은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키워드는 뭐예요?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리 일반 조항 유추 적용돼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 되셨죠? 자, 그런 거 여기까지. 그러면 위법성을 인정했으니까 위법성의 정도죠. 정도.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위법성의 정도는 뭐 세부 목차를 잘 볼 필요 없이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우리가 위법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절차자는 보통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여기까지가 처분의 효력이에요. 그죠? 어떤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쓰세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뭐 20점이 좀 넘는 문제거나 딱 봤을 때 배점이 아니면은 뒤에 문제 자체에 그랬는데 뭐를 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어떻게 돼도 뭐 고쳐 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뒤에 들어갈 목차가 세 번째 치유의 인정 여부죠. 그죠? 그래서 뭐 치유 인정 여부 그래서 인정한다면은 어떤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어떤 그거에 대한 효과 효력 이렇게 보는 거죠. 인정 여부는 안 돼요. 부정하죠. 근데 국민 권익의 침해가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면 중요한 거는 행정의 효율성은 뭐 치유가 되면 당연히 효율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안 쓰셔도 시간이 없다면 안 쓰셔도 국민 권익의 침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죠. 근데 제한적으로 인정될 때 시기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쟁송 제기 이전에 행정청의 노력이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으로 인해서 권익 침해가 없어졌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테고요. 그렇다면은 효력은요. 인정한다면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목차를 쭉 쓰고 있지만은 사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처분의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처분의 효력은 여기까지가 취소된다, 무효이다,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뭐 별개의 뭔가 사례, 문제에 써져 있으면 치유를 덧붙이는 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치유만 쓰거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5페이지 보면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문제점 행정절차법에 절차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없어요. 견해 대립 판례는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다른 하자가 없이 그냥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를 했죠. 검토 12조 적법 절차 원리 일반 조항은 없지만 뭐 일반 조항으로서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다. 위법성의 정도 절차하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처분의 효력이고 그럼 취소 사유니까 취소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를 혹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다른 또 논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치유 가능성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권익 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넘어가셔서 치유 시기 판례는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 그러니까 그 상당 기간 내라는 거는 당연히 쟁송 제기 이전이란 얘기죠. 치유 효과 소급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한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단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핸드북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여기다 써놓으세요라고 했었던 거 써놓으셨나요? 뭐 써놨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사실은 자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가 되나요? 이거는 어디서 어떤 판례에서 물론 이게 어떤 판례에서 나왔어요.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은 자 주류도면 면허 취소 사건에서 형동생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 그냥 알거나 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치유가 되겠지. 이런 거는 안 돼요. 치유가 되려면은 행정청의 어떤 적극적인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노력이 없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이건 안 돼요. 일단 두 번째 써놓은 게 오늘 논점하고 같은 거죠. 뭐예요? 그러면 쟁송 제기 이전에 뭔가 알거나 알게 하게끔 또는 그 절차가 고쳐지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처분이 있고 여기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이 제대로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행심을 제기해요.
행심을 청구해요. 쟁송제기 이전이라는 건 언제란 얘기예요? 행정쟁송이라는 건 보통 행심과 행정소송을 말하는 거니까 이 이전에 어떤 행정청의 노력이 있었다면 치유가 인정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도 그렇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내용도 그렇고, 자, 이의 신청 단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의 신청 단계에 야, 그럼 너 이거에 대해서 의견 진술해. 또는 이의 신청 때 자기의 의견을 신청서에 써서 냈을 테니까 뭔가 의견 제출을 했겠죠. 그죠? 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치유가 인정되겠냐고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왠지는 뭐 그냥 느낌으로 와닿는 걸로, 느낌으로 와닿으면 이제 답안지에도 느낌으로 뭐 이렇게 알잖아 우리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제도의 본질적 취지상, 의견 제출 제도라는 본질적 취지상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게도 본질적 취지상 권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권익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해서 6페이지까지 해서 했죠.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당사자 등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 등. 당사자는 뭐고 등은 뭐라고 했죠? 당사자는 절차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사람. 등은 절차에 참여하게 된 사람. 그죠?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그죠? 직접 상대방이 되는 사람 당사자,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등.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다음에 법령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그럼 승계는요? 자연인은 사망,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합병, 그 다음에 법령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계를 하게 되죠. 자, 그런 단어들 기억해 놓으면 되고,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문장으로 기억하고, 자격, 그 다음에 승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속, 그 다음에 뭐 합병, 그 다음에 행정청 승인, 뭐 이 정도에다가 밑줄 쳐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넘어가서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사전통지 나왔어요. 사전통지가 나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은 뭐예요? 사전통지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1. 뭐 대상? 그냥 바로 대상으로 들어갈게요. 대상에다가 그냥 내용을 다 써도 되니까. 아니면 그냥 해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대상 때 그냥 불이익한 처분 대 의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대상으로 들어갈게요. 원칙,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뭐 그래서 의무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의무적이라는 절차라는 게. 이번에 예외 긴자성이죠. 긴자성.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 사례가 많기는 해요. 왜냐면 사전통지를 했네 안 했네는 사전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 굳이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그 배점이나 여러분들이 논점의 종류 뭐 이런 걸 봐서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다 써주면 좋긴 한데, 두 번째는 뭐 시기죠. 시기. 이거는 의견 제출과 청문. 사전통지를 한다는 거는 통지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준다는 거니까 그 의견 수렴의 기회에 의견 제출, 그 다음에 청문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10일인데 근데 표현이 좀 틀려요. 청문은 청문 개시 전 10일까지. 그죠? 의견 제출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정도 딱 써주시고 이제 사전통지로 넘어가면 되긴 하죠.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한 번만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전통지 그러면서 써야 될 건 이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실 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불이익 처분. 그 다음에 사전통지니까 당사자 등. 요 두 명한테 하는 거예요. 불이익한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휘승계 같은 경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를 좀 써줘야 돼요. 왜냐면 뭔가 그래도 행정청이 허가를 했다, 뭐를 했다라는 그 정말 그 처분 자체의 상대방은 원래 양도인은 아니고 양수인의 신청에 따른 허가니까. 그러니까 양도인이 왜 갑자기 절차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없어도 제가 이제 문제에 절차상 지위와 뭐 이렇게 뭐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럼 용어가 없어도 절차적 지위를 쓰라는 말이 없어도 써주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거는 배점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내려다가 그냥 내면은 당연히 안 쓰잖아요. 저도 그렇게 쓰자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문제에다가 추가를 했거든요. 추가를 한 거고. 그다음 교재 문제는 각각으로 나와 있었고. 자, 그다음에 불이익한 처분인데도,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면은 이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부 처분이죠. 그다음에 불이익한 처분이더라도 너무 당연한 거. 굳이 사전에 통지해서 예견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사전에 통지해서 의견 청취를 할 필요도 없는 거. 그죠? 그런 거에서 제가 기억해 놓을 거는 이제 시행령에 있는 거, 그런 거를 판례가 있으면은 판례도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채점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행령에 두 가지 좀 생각해 놓자고 했잖아요. 뭐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거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금전 부과 명령이에요. 뭐 돈 내라고 하는 건데 뭐 요율이나 이렇게 받아야 될 돈에 대한 어떤 산정에 재량이 없이 딱 떨어지는 돈 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특강이나 이럴 때, 그리고 제가 그 문제, 지금 문제를 쭉 해서 학원에 사실 몇 회까지 제출했나 내가? 문제를 4회인가 5회까지 제출하고 한 회분이 지금 남았는데요.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사를 7회 보면 딱 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문제가 6개로 한정했는데, 문제는 제 머릿속에는 6개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만들고 나니까 7개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뭐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6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5회하고 6회는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 환원하는 거 있었나요? 공무원 연금일 때 공무원 연금이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면 이제 환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원으로 아무튼 어딘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월급을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받은 거죠. 근데 공무원 연금도 퇴직연금도 그거를 모르고 계속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5, 6개월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 5, 6개월치에 대해서 환급 결정, 환급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환급해라라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의무를 환급해라라는 거니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죠. 제가 그럼 불이익한 처분이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네요. 근데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연금은 당연히 다 안 받아야 되는 거 예견하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딱 그 액수만큼만 딱 환급시켜가지고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뭐 요율 산정이 뭔가 재량이 없잖아요. 물론 시행령에 있는 거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한다면 딱 그 액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법령에서 규정된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전 통지는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페이지 읽어보면 불이익한 처분 전 일정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죠. 면제 사유, 긴자성 이렇게 돼요. 그죠? 통지 기간 청문 개시, 청문 시작 전 시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의견 제출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대상이 되지 않죠. 절차를 지켜야 될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18페이지.
의견 청취 절차에는 뭐가 있어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의와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생각보다 의견 청취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됐는데 특히 청문, 공청회 각각 뭐 2번씩은 다 출제가 됐죠. 의견 제출만은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으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문과 공청회는 2번씩 출제됐으니까 중요하고 좀 웃기죠? 그래서 아무튼 문제 11번 의견 청취는 정확하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용어를 여러분들이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외워두세요. 자, 의의 같은 경우는 행정작용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죠. 그죠? 자, 하늘 보시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의견 제출의 개념이 뭐라고요? 행정작용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예요. 그럼 대상은요? 물론 대상은 행정작용이겠죠. 작용인데 지금 우리가 요 밑에 대상이라고 외우는 이유는 보통 시험 문제 사례가 나온다면 처분 절차에서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러면 처분 절차에서 나왔다면 이 대상을 써야겠죠. 이제 그럼 대상은 어떻게 돼요? 불이익한 처분 시 청문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무적인 절차죠. 그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문. 직접이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예요.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 공청회는요. 널리 공청이니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예요. 널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그럼 청문의 대상과 공청회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청문은 두 개 거의 비슷하죠. 3번만 틀리고 다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문 자격의 박탈,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경우에 처분을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공청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이 의견 청취,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의 전체 다 공통적인 생략사유, 배제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경우. 긴자성포죠. 긴자성포. 그죠? 하나 정리할게요. 포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그 다음에 명시적 의사로, 그러니까 명시적 의사는 시행령에는 의견 제출 포기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우리가 의견 제출 생략 사유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상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 이거는 청문에서 기출도 됐었죠. 청문 통지서를 보냈더니 반송돼 왔다. 그래서 성질상 내가 청문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 인정돼요? 성질상 절차를 지키기에 곤란했다. 그 성질은 어떤 걸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 처분 그 자체의 성질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 청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뭔가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뭔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뭐 곤란했어, 힘들었어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처분 자체의 성질로 우리가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했을 때 판단한다는 거예요. 뭔가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처분을 한다, 뭔가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게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은 뭐 여론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서 뭐 공정하게 진행되기가 좀 힘들다던가 뭐 이런 경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 자체로 그냥 판단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강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보셨으니까 문제는 읽을 필요 없고 지위 승계 처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음 1번 같은 경우 제가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관이 딱 들어와서 자,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뭐 앞뒤로 갖고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다 내려놓고 펜 하나 딱 꺼내놓고 이제 시험지를 막 나눠주잖아요. 시험지 보지 마세요. 덮으세요. 그러면은 예 하고 딱 덮는 상관없죠.
잠깐의 시간 이렇게 살짝 뭐 파본 여부를 보세요, 뭐 인쇄 여부를 보세요. 하여튼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줘요. 그렇게 볼 때 뭘 봐요? 사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례를 봐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문제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버리고 문제의 논점을 한두 개 빼먹게 돼요. 항상 뭘 본다고요? 1교시를 가고 저는 이제 1교시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2교시, 3, 뭐 2교시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쪽에서. 그죠? 자, 1교시만 중요해요. 계약법은 다 사례예요. 계약법 문제를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김명수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말고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본다고요? 절차론의 단문 세 문제를 본다고요. 절차론의 단문 세 문제가 뭐 나왔는지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가 또 뭐가 나왔지 하고 또 막 보고 싶거든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때 시간 날 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날 때 절차론 사례 약술 문제 세 문제의 목차를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한 장씩 한 장씩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은 기억해 놨다가 시험 쓰세요라고 할 때 빨리 거기다 뭐 써놓는다던가. 시험 감독관이 바로 여기서 있는데 내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다니 죄송해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요. 재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재수 없었는데 재수 없다고 나 올해 재수 없으니까 내년에 볼 거야.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세 문제를 기억해 놓고 쓰세요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저쪽에 계신 분들이면은 시험 두 분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고 뭐 답안지 나눠드리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또 뭐 꼭 그 OMR에다가 뭐 쓰잖아요. 뭐 이게 자기 그 뭐 쓰고 뭐 하는 거 또 틀린 사람 있으면 교체 그때부터 틀려요. 이상하게 뭐 바꿔주고 막 이런 거라고 정신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책상에다 쓰면은 부정행위로 걸리니까 지급받은 그런 그 답안지, 그러니까 문제지의 뒷면을 덮어놨을 때 거기다 이렇게 쬐까맣게 써놓으면 되죠.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면은 이제 계약법부터 문제를 풀고 그리고 절차론도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은 거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색깔 볼펜 같은 거 갖고 가셔가지고서 제가 꼼꼼하게 자대고 한 줄씩 한 줄씩 읽으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여러 번 읽을 시간은 없지만은 한 번에 정확하게 정보를 다 파악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갖고 한 줄씩 한 줄씩 하면서 뭔가 논점이 될 거 같은 거는 색깔 있는 펜으로 거기다가 체크를 해놔야죠. 체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면서 이제 그때 체크된 거니까 이제 빼먹지 않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음 1번도 보세요. 한 줄을 딱 볼 거예요. 본 사안에서 갑의 절차적 지위와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지위를 쓰라는 게 논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시험은 맨 마지막 줄이 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줄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만 자꾸 쓰게 되거든요. 근데 A와 어쩌고저쩌고에 관련된 B에 대해서 쓰세요. 이러면 A하고 B가 둘 다 논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A와 어쩌고저쩌고에 관련된 B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그 어쩌고저쩌고가 너무 길다 보니까 B만 쓰게 되거든요. 뭐 그러면 떨어지시는 거죠. 사실 아무리 수석도 60점이고 60점대 뭐 70점대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50점대가 수석이 나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합격점도 50점 초반이고 그렇잖아요. 40점대 후반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보통 50점 초반, 그 다음에 10점 차이예요. 10점 차이. 합격 문 닫고 들어온 사람하고 수석하고 10몇 점 차이거든요. 5점 날리면은 뭐 날린 거죠. 그건 뭐 날린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강조하지만 사실 5점 때문에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기는 한데 5점 정도는 뭐 날려도 되는 건데 여기서 뭐 5점 정도는 날려도 되니까 대충 읽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절차적 지위와, 그럼 절차적 지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양수인의 신청에 따라서 뭔가 허가 신청을 했다, 뭐 인허가를 줬다라고 할 때 양도인은 뭐라고 했죠? 제가 당사자라고 했죠. 왜요? 이거는 양도인의 지위를 박탈해서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그 점에서 양수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거든요. 그죠? 양수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그 불이익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등에서 당사자에 해당되죠. 등이 아닌 당사자에 해당돼요. 그러면 절차적 지위에 대해서 이제 1번 당사자 등 해가지고서 당사자 등이란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사안의 적용 보면 지위 승계한 자가 이를 신고해서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종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죠.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뢰 영업자 지위 승계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인 갑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 되셨죠? 그래서 뭐 사안의 적용 같은 경우 3점을 배점을 했는데, 뭐 3점이라는 거는 뭐 불이익한 처분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배점을 받겠죠. 자, 사전통지 대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면제사유 긴자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통지 기간, 지금 청문과 공청회에 고려할 필요 없다고, 쓸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사전통지 기간으로 한 줄 써준 거예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제도, 어떤 행정작용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 대상, 불이익한 처분 시 청문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 다음 3번, 의견 청취 면제 사유. 뭐 쓸 것도 많은데 사전통지 예외 사유를 위에다 썼잖아요. 그냥 의견 제출만 논점이다. 사전통지를 안 썼다라고 한다면 긴자성 다 써줘야겠죠. 그죠? 근데 위에다 썼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 그 의견 청취 면제 사유에서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 면제가 되죠. 자, 사안 해결. 특별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긴자성 포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죠. 자, 넘어가셔서요. 그럼 물음 2요. 30점짜리고 10점짜리예요. 지금 물음 1이 30점이었고요. 물음 2가 10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10점짜리 어때야 될까요? 10점짜리에 뭐 내가 이 문제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막 이런 심정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고, 그러면은 당락을 좌우하죠. 락으로. 그죠? 당으로가 아니라 락으로 좌우하게 돼요. 자, 이거 10점은 한 5, 6점 정도, 나는 5점 정도 받는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주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에 쓸 게 없으면 뭐 여기에 뭐 10점에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많이 쓰겠지만, 다른 게 쓸 게 있으면은,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의견 제출 절차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행정청 A는 갑이 행정심판 이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이유로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해요. 그럼 갑의 주장에 대해서 행정청 A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 사전 통지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나는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 하자를 이유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야, 의견 제출,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줬어, 뭐 이렇게 계속 의견 제출에 대해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사전 통지도 안 했겠지. 나는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사전 통지까지 써야지. 뭐 돋보이지만 점수는 전혀 없는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런 거 돋보이려고 더 쓰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의견 제출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에 대해서 주장한다. 주장을 검토하시어 치유를 쓰란 얘기예요. 치유를 쓰란 얘기니까 요 부분을 써주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을. 이게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써줄 필요는 없는 게 지금 10점짜리 문제인 것도 문제인 거고, 취소되고 위법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행정청이 이거 절차 하자만으로도 취소가 안 돼. 전혀 문제 없어. 그러면 행정청이 바보가 아닌데 치유됐어요, 이런 걸 주장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전제로 행정청이 치유가 됐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간단하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키워드로 잡았던 거, 원칙적으로 치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고,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권익 침해가 있냐 없냐 봤을 때 이의 신청 단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줬다라는 그 사실은
의견 제출 제도의 본질적 취지상 권익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권익 침해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치유는 인정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다면은 밑에 답을 본다면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권익 침해가 없다면 제한적으로만 치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본 사안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준 것은 그 본질적 취지에 벗어나며 따라서 권익 침해가 있는 경우,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치유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판례 2개를 넣었어요.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시험을 봐볼까? 라고 고민했던 올해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때부터 이제 최종 마무리 실전 모의고사 때는 나는 이걸 내야지 올해는 이쪽으로 좀 내봐야지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바운더리를 잡잖아요. 잡으면서 제가 좀 여러 번 이렇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판례들인데 이제 6회로 시험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처 낼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들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 그 판례들을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봤던 그런 판례들일 거예요. 자, 대법원 이거는 최종 정리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고시. 자, 고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고시. 근데 이 고시가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뭔가 절차적 하자가 있네 없네를 지금 다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고시에서 그러면은 그 고시로서 직접적인 어떤 권리 침해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사전 통지와 불이익한 처분인데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준 적이 없잖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인정이 될까냐는 거예요. 자, 불이익한 처분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절차적 기회는 물론 당사자 등에게 주지만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면 고시를 통해서 불이익을 입는 그 어떤 사람이 과연 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밑에 보면 의견 제출, 자, 첫 번째 판례죠. 2014년 10월 27일 뭐 이렇게 돼 있는 판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예요. 근데 고시에 의해서 권익이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익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되셨나요? 자, 밑줄 친 거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좀 굵은 글씨로 고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의견 제출 기회 줄 필요 없죠. 자, 대법원 2001년 판례는 맨 다음 장, 오늘 지금 사례와 관련된 판례예요. 맨 다음 장, 맨 마지막 장, 양가로 2번 부분. 이 사례와 관련된 건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문단이고 첫 번째 문단 많이 했을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친 사항. 자, 뒤에 읽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친 사항.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나요? 행정절차법 배제 사유인가요? 배제 사유라고 돼 있어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뭐 의결 결정을 거쳤다. 배제돼요. 그때 배제된다는 거는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 이것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는 거지만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생략사유인 긴자성포도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결정을 거친 사항이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배제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할 때, 그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해당 개별법에. 따라서 뭐예요? 행정절차법에 의견 진술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같은 의견 진술 거치는 건데요. 예, 같지만은 그래서 행정절차법 우리가 3조 2항에 배제사항이 잔뜩 있다고 하더라도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성질상 현재 곤란할 때 한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니까 이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성질상 이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기에는 좀 현저히 곤란했어 라는 여기에 없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생략 사유를 언급을 했다고요. 여기다가 언급하니까 네가 이 절차 거친다며, 이거 아니라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된다며. 근데 왜 행정절차법 생략 사유는 또 여기서 네 입맛에 맞게끔 붙이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의견 제출 기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또 생각한 게 이거죠.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주면 되는 건데 얘가 이의 신청했었지? 이의 신청 때 충분하게 의견 진술 기회 줬는데?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의 신청 때 의견 진술 기회 주는 거는 그 본질적 취지상 권익의 침해가 발생한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문제 2번. 정보공개법은요. 정보공개법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나온 해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처럼 행정절차법은 진짜 매년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초창기 때는 행정절차법에서 막 60점 배점으로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40점 정도 이렇게 나올 테고 정보공개법은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온 해가 몇 번 있죠? 2번인가? 아마 한 8번 정도, 10번 시험 보는데 8번 나왔으면 그냥 뭐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정보공개법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기출된 거는 좀 빼고 다 기출됐어요, 사실. 그 공공기관의 의무 부분 있잖아요. 의무 부분 우리가 목록을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 연계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 성실하게 직무 담당하고 그다음에 정기적 공개해 가지고서 우리가 감생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출제가 안 됐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에 이제 부분 공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부분 공개는 올해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그런 부분 공개를 제외하고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는데 특히 문제 2번 같이 제3자의 권리구제 수단하고 청구인의 권리구제 수단은 단문이 2개잖아요. 근데 청구인의 권리구제 수단은 제가 6회 모의고사 때 근데 문제 기출된 순서로 보면 청구인의 권리구제 수단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에 제3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나온다면 올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수단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지만은 그래서 두 개가 써야 될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제3자가 오히려 더 양이 많고 거기서 몇 개를 빼고 숫자를 바꾸면 청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를 냈어요. 제3자를 냈고 청구인은 그럼 안 해도 되는구나. 6회 동안 안 볼 거예요, 아마. 문제를 제가 출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출제를 안 한다면, 그 문제가 안중료에서 출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써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치자라는 의미에서 출제를 안 할 거거든요. 물론 출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안 했어요, 예. 너무 티는 안 했어요. 자, 문제 2번. 그러면은 정보공개. 문제 2번 이제 제3자의 권리구제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권리구제 수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일 거예요. 자, 이거 먼저 정리할까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뭐예요? 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임의적 전치 관계이다. 이게 끝이죠. 그죠? 자, 이의신청이 쓸 게 좀 많아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일단 제3자잖아요. 제3자는 777.
그 다음에 청구인은 37칠. 그러니까 제3자는 뭐예요? 제3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문구도 제3자는 왜 절차, 이의신청을 하냐면 이런 거, 왜 절차에 포함된다고 했죠? 제가 이 앞에 안 썼지만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안 썼지만은, 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아무튼 공개를 통지받은 제3자는, 그죠?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했잖아요, 저쪽에서. 비공개 요청은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참작 사유니까. 그래서 공개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하겠죠. 그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그죠? 7일. 문서로, 항상, 이의신청 항상 문서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의신청도 문서로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이의신청은 다 안 쓰세요? 자, 문서로 30일 이내에 보통 문서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3자니까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면요. 하면 뭐가 열려요? 정보공개 심의회가 열리죠. 정보공개 심의회는 뭐를 심의한다고 했죠? 정보공개 여부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요거를 심의해요. 자, 이걸 심의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거 그냥 여러분들 다 보라고 여기다 다 때려 넣었거든요. 제가 원래 답안하고 좀 틀리게 다 때려 넣었어요. 지금 다 때려 넣었는데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양 되게 많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냥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해서 사실 3번의 양가로 1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4번 부분, 양가로 2번 부분은 선택으로 시간이 되시면 좀 쓰세요. 제가 지금 그냥 이의신청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단문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넣은 거예요. 지금 다 넣은 건데 그리고 넣은 김에 배점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또 배점도 했고 다 했죠. 자, 심의회는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 결정이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할 때 심의회가 열리고 그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은 위촉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선임해야 된다고 했어요. 위촉하죠.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했죠?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판단 여지가 없거나 해석 여지가 없는 사항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결정 기간 7일 플러스 7일이에요.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통지해야죠. 기간 나오면은 연장 안 나오면 통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양가로 4번의 통지 의무에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통지해줘야겠죠. 이유가 있으면은 공개를 하겠죠, 뭔가. 근데 기각각하를 했을 때는 기각각하니까 향후 너가 행정심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복 수단을 고지해줘야겠죠. 자, 그거 말고 이제 두 가지 청구인하고는 좀 다른. 물론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에요. 똑같이 쓰는데 아까 청구인 같은 경우는 제3자 같은 경우는 시작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통지받은 제3자는 7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고 청구인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의신청에서 공개 신청을 했는데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받은 또는 공개 신청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는 사람은 그 통지가 없었던 또는 통지를 받았던 그 20일 경과한 그 날부터 어때요? 날부터 30일 이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만 이제 차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3자는 뭐가 들어가요? 비공개 요청할 수 있죠. 비공개 요청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됐다라고 한다면은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우리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죠. 그 비공개 요청을 하면 이제 향후 어떻게 돼요? 공개했을 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했어요. 공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거죠. 공개를 실시하는 거겠죠. 요 사이에 30일의 기간을 두죠. 그죠? 왜요? 그 사이에 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이런 거 하라고. 그죠? 그래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했을 때는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자, 이것이
제3자 권리부재 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번 목차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목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그 다음 2번 공개 실시일, 그 다음 이의 신청, 그리고 4번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가요. 양은 좀 많았죠. 자, 넘어가셔서 행정조사법. 행정조사법의 문제 3번이요. 뭐 109페이지를 피셔도 되고요. 109페이지. 핸드북 109페이지 펴보세요. 행정조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단 수시조사는 막 그냥 느닷없이 나가는 거니까 예외가 굉장히 많고, 행정조사 총 절차를 쓰라고 한다면 정기조사 쪽으로 이제 원칙적인 게 정기조사니까 정기조사 쪽으로 절차가 시작이 될 거예요. 뭐 답안지에 쓸 일은 없지만 각 기관마다 행정청마다 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별 조사 계획을 작성해서 연간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내면 국무조정실장이 검토를 해서 행정조사 실시 계획이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뭐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그냥 한번 좀 눈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조사를 나가게 돼요. 조사를 나가면은 항상 절차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죠? 그리고 사전 통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의견을 제출받는 거잖아요. 의견을 제출받고, 그리고 실제 조사를 나가서 조사한 정보와 자료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최종적인 통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절차 그래요. 행정자격의 절차는 대부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받고, 처분이든 뭐든 행정조사든 조사받고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실제 그 작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뭔가 결과를 통지하고, 그 네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죠. 역시 행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통지를 하죠. 협지증 해가지고서 그 협지증이 예외 사유예요. 그 협지증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자발적 협조를 얻었거나, 지는 지정 통계 작성이거나, 증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좀 특이하죠. 여기는 7일이죠.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죠. 자, 사전 통지서에는 언제 누가 나갑니다, 왜 나갑니다, 이런 거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 나갑니다? 조사 연기 신청, 조사일 연기 신청이 가능하죠. 나 그날 안 돼요. 다른 날로 나와주세요. 누가 나옵니다? 조사원 교체 신청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절차는 없지만, A라는 기관도 나온대요. B라는 기관도 나온대요. C라는 기관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걸 사전 통지 받은 저는 같이 나와주세요. 공동조사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사전통지 아무튼 7일 전까지 협지증일 이 예외 사유고요. 그 결과 우리가 조사원 교체 신청이라든지 조사일 연기 신청이라든지 공동조사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전통지 기간, 사전통지서에는 다시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의견 제출 밑에 뭐 안 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되고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어가셔서, 그리고 이제 조사원 교체 신청, 그리고 6번 조사 결과를 통지하죠. 주로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제3자 보충조사, 조사권 행사의 제한이에요. 제3자 보충조사, 지금 답안도 썼을 때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절 보세요. 절 보시면은 제3자 보충조사 어떻게 돼요? 실시 사유가 뭐예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제3자 보충조사가 가능하죠. 자, 제3자 보충조사도 똑같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제3자와 원조사 대상자 둘 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원조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라고 안 하고 보통 통지라고 하죠. 왜요? 물론 사전 통지일 텐데 사전에 통지에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조사 후 결과 확정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거는 통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조사권 행사의 제한.
목차부터 제가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조사권 행사의 제한. 왜냐면 시험장 가서 조사권 행사의 제한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뭔 제한 되게 많았는데 뭐였더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사권 행사의 제한, 조사권 행사의 제한 뭐라고요? 사전 통지한 사항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통보 후, 다시 통보 후, 재통보 후 조사를 실시해야죠. 두 번째, 조사원과 조사 대상자 둘 다 범위 등을 상호 협의하여 녹음 녹화가 가능하죠. 그죠? 세 번째는 전문가 등의 입회가 가능하고 입회인의 의견 진술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조사권 행사의 제한. 자, 그게 이제 110페이지, 111페이지죠. 자, 문제 4번으로 가면서 페이지 94 볼게요. 94. 94. 사실 빈출,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행정조사법도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법이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최근 들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자체도 출제율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더 출제율이 율이 더 높아졌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고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무조건 이 법 세 개에서 우리가 약술 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힘든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와 요것만 해야겠구나. 근데 이 세 개 법은 좀 전체를 그러니까 중요한 단문은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출제를 할 텐데 그거 말고도 전체는 계속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회 때 이렇게 세 개 법으로 구성해서 문제를 내긴 했거든요. 내긴 해서 자. 그럼 이제 뭐 규제는 안 하고 개인정보 다행이다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다르게 이제 좋은 것만 이제 취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개 법은 좀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일단 과태료 징수유예 결정. 자 94 징수유예 결정 누가 해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징수유예 결정이에요. 일단 행정청이 밑에 해당되는 대상을 해서 분할 납부 결정을 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연기 결정, 유예 결정을 지급 유예 결정을 하는 것을 징수유예다라고 하죠. 그죠? 행정청이. 그러면 그 밑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장수장 부실회피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존재 안 했죠, 제가. 이거는 장애인 수,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그 다음에 또 장은 1개월 이상 장기치료, 부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본인 외에 부양가족 없는 사람, 실은 실업급여 수급자, 회는 개인 회생 개시 결정자, 그 다음에 피는 불의의 재난상의 피해를 당한 자. 한두 개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체는 제가 좀 줄여놓은 거고,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한 5개, 6개 정도, 한두 개가 진짜 나는 이 중에서 한 개는, 진짜 안 외워진다, 이러면은 그 정도는 빠지셔도 되는데, 거의 저거 5개 이상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수장 부실회피 이렇게 외우긴 했어요. 제가 외울 때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때요? 우리가 1.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해주는 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하거나 납부기일 연기를 해주는 거를 우리 과태료 징수유예라고 해요. 근데 행정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안 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징수유예 결정을 해줄 때 4번 목차 이런 거는 목차 외우시면 되겠죠. 징수유예 시 담보 변경,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5번 징수유예 기간 내에 체납처분 안 돼요. 가상금이나 중가상금 또는 체납처분 이런 거 안 되죠. 가상금, 중가상금, 체납처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징수유예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일괄징수할 수 있죠. 왜요? 이 사람이 이제 돈 다 낼 수 있다거나
담보 제공 명령, 위에다 써놓은 것처럼 담보 제공 명령을 어겼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일을 질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그래서 기일을 어겼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전체 일괄 징수를 할 수 있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죠. 자 다 덮으세요. 다 덮으시고 이제 오늘 시험 본 거 5문제였을 거예요. 뭐 물론 10점짜리가 있기는 한데 논점은 그래도 위에 뭐 30점짜리 당사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오늘 것만 다 외워도 논점이 뭐 한 6개, 7개는 되겠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논점이 당사자였죠. 물론 써야 될 내용은 당사자의 개념 정도 쓰고 그 다음 밑에 사안의 해결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게끔 저는 문제를 만들긴 했는데 자 당사자가 나왔다. 여기 당사자를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당사자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나왔다. 저보고 해보라고요? 저 또 시험 보라고요? 저는 한 10년 전이라서 이제 잘 못 볼 텐데. 자, 당사자가 나왔다. 1. 개념. 당사자 등이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당사자 등이라고 하죠. 그 다음 2번. 그러면은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다음에 법령 등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요. 그 지위가 있으면은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을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 승계는 상속, 합병, 행정청 승인. 그 정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 개념만 좀 문장으로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업 지위 승계에서 양수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당사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불이익한 처분 전체적인 어떤 처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분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물론 의견 청취는 3가지가 있지만 의견을 청취하여 문서로 처분이 나오죠. 그 문서에는 이유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구제수단 등을 고지해야겠죠. 자, 이런 절차는 절차적 권리이면서 개인적 공권에 해당돼요. 되셨죠? 자, 그 중에 사전 통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1. 사전 통지 대상 양가로 1. 원칙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일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양가로 2. 예외 긴자성 긴급한 처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죠. 그 다음에 사전통지 기간, 시기, 기간, 양가로 1, 의견 제출, 양가로 2, 청문,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한다. 청문 시작되기 개시 전 10일 전까지 우리가 사전통지해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견 제출. 1. 협의 의견 제출을 말하는 거예요. 1. 의의적 개념이죠, 개념. 그죠? 행정작용에 앞서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절차죠. 대상, 불이익한 처분 시 청문 공청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어야 될 의무적 절차예요. 예외는 사전통지, 긴자성과 예외사유와 포기, 그죠?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명백한 의사로 포기했을 때겠죠. 의견 제출 말고 청문과 공청회도 있어요. 청취 절차에서 청문 뭐라고요? 직접 듣는 거.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널리 듣는 거. 그 다음에 실시사유는 둘 다 법령에 규정한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좀 틀리죠? 인허가 취소, 신문 자격 박탈,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쪽은
공청, 이쪽이 뭐예요? 공청회는 대통령 수 이상 우리가 일정 수가 요청하는 경우. 자, 청문은 제가 직접만 얘기했는데, 청문은 행정작용에 앞서서 직접 의견을 듣는 조사예요. 처분에 앞서서 직접 의견을 듣는 조사예요. 절차예요. 처분에 앞서서. 청문은 처분에 앞서서. 청문은 그러니까 처분 절차, 정말 처분 절차예요. 행정작용에 널리 쓰이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 절차예요. 청문은. 자, 공청회는 행정작용이에요. 입법 예고고 행정지도고 뭐 필요하다면 다 공청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청회는 처분 절차가 아니라 그냥 널리 쓰이는 절차예요. 청문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예요. 자, 그 다음에 치유가 나왔죠. 치유가. 아까 의견 제출 절차, 이의 신청 단계에서 줬다. 치유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치유 부분만 한번 볼게요. 치유가 뭐라고요? 치유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치유를 부정해요. 하지만 권익 침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제한적으로 권익 침해가 없도록 행정청이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했죠. 쟁송제기 이전이요. 근데 판례는 불복 여부를 선택하거나 제출하기 상당 기간 내에 우리가 상당 기간 내에 치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쟁송제기 이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쟁송제기 이전에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가 있어서 절차가 치유된다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 왜냐하면 치유 효과는 소급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되겠죠. 처분이 되겠죠. 자,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3자 청구인 두 개의 단문을 같이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요. 제3자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1. 일단 비공개 요청. 뭐라고 쓰실 거예요? 밑에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음을 뭔가 통지받은 제3자, 통지를 받았을 거 아니야.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음을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일 기간이에요. 그죠? 공개 실시일에 대해서 기간.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 후 공개 실시까지 30일의 간격을 둬야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해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하게 돼요.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심의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은 7일 결과 통지해줘야죠.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법과 소송법에 따라서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임의적 전치예요.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뭐만 틀려져요? 다 똑같은데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문장 도입부만 틀려지잖아요. 청구인은 어떻게 해요?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개 신청 후 청구 후 20일이 경과도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아무런 결제가 없는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유예. 징수유예,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곤란한 사람에게, 곤란하면 징수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납부기일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두 문자가, 이런 것들은 두 문자가 오히려 잘 안 돼요. 잘 안 되긴 해서 두 문자를 지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예요? 실업급여 수급자라든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자라든지,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두 문자가 필요한가요? 기초생활보장법 싹 수급권자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급유예 결정이 났어요. 그때 지급유예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죠. 또는 담보 변경 명령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을 어기면 지급유예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걷겠죠. 징수하겠죠. 그 다음에요.
징수의 결정을 해놓고 가산금, 중과산금 체납 처분하면 안 되겠죠. 자, 징수의 결정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재산 상태의 변화 등으로 일괄 지급이 가능한, 우리가 그 과태료를 납부 능력이 생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보제공 명령을 어겼다든지, 아니면은 지급 기일, 납부 기일, 지급 기일이래요. 납부 기일을 어긴 사람들에 한해서는 징수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3자 보충조사, 행정조사. 이거 행정조사 나오면 무조건,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징수의 결정이라서 제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개념은 답안지 안 쓰긴 했는데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나온 문제는 질서위반행위 개념 뭐예요? 법률 조례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납부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는 무조건 행정조사 개념 써야죠. 행정조사 개념 뭐예요? 정책을 결정하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자, 수집하는 활동. 행정조사법은 나중에 다 정리를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 나온 것만 따지면 제3자 보충조사, 조사권 행사의 제한 이렇게 있죠. 제3자 보충조사 개념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경우, 실시 사유,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 소요될 때, 법률 제3자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죠. 절차는 어떻게 돼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한다고요. 행정조사 모든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하면 그 조사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저랑 그냥 한 걸로 넘어가고, 일단 사전 통지하죠. 사전 통지. 조사 대상자에게 며칠 전이라고 했죠? 7일 전. 제3자 보충조사도 사전 통지 다 7일 전이에요. 그죠? 제3자에게 7일 전. 아무튼 7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하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전 협지증 이렇게 외우는데, 자발적 협조, 지정 통계 작성, 증거 인멸 우려,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겠죠. 사전 통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전 통지서 안에 있는 내용이 뭘까, 누가 언제 왜 간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조사원 교체 신청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에 언제 간다, 조사일 연기 신청 가능하겠구나. 왜 간다, 여러 번 오게 되면 공동조사 신청도 가능하겠구나. 물론 공동조사 안 냈지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사전 통지를 받았으니까 의견 제출할 수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조사를 나갈 거예요. 현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공무원이 바로 있으면서 보고 자료 요구, 의견 제출, 의견 진술, 이런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통지해줘야죠. 그죠? 결과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게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제3자 보충조사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렇게 들어가요. 의견 제출 당연히 조사 대상자, 원조사 대상자, 제3자 다 대상이 되고요. 사전 통지도 제3자에게는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조사 대상자는 제3자 조사 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럴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면, 그러면 조사 후 결과 확정 전까지 우리가 원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조사권 행사의 제한 세 가지 뭐라고요? 사전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 녹음 녹화 가능하죠. 어떻게? 누가 어떤 범위로? 조사원 조사 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에 범위를 협의해서 우리가 녹음 녹화가 가능하죠. 세 번째, 전문가들의 참석이 가능하고 의견 진술, 우리가 입회인이 가능하고 입회인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죠. 자, 거기까지가 오늘 나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정리할 내용이었어요. 이걸로 강평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